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친구 정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정혁이 일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혁이가 귀신을 보기로 유명한데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삼촌이라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보신 분들이 좀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신기하게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부모님이고 삼촌이고 영적인 느낌을 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억을 하기에는 자기가 유치원 때부터 본 걸로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기억하기에 유치원 때 처음 보게 된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계속 보게 됐대요. 한 명을 계속 보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보게 된 귀신은 저희가 유치원 때 보면은 어디 단체로 이동을 하거나 하면 앉아번호라든가 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세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반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20이라고 하는데 본인만 21번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21명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만 항상 21명째라고 해서 한 명이 더 있는데?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억한 처음 그 21번째 친구의 얼굴이 눈이랑 코는 지워진 것처럼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입이 귀에 걸릴 것처럼 진짜 씩 하고 웃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꽉 감았다가 조금 있다가 슬쩍 떠보면은 그 21번째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를 선생님께도 해보고 부모님께도 해보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다 해봤는데 당연히 안 믿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린 20명인데 21명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유치원 때도 한 4-5번은 봤다고 해요, 본인은. 그리고 그렇게 유치원 생활이 지나가고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본인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 귀신도 자기 나이에 비슷하게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 되어 있고 키가 점점 커지고 덩치가 점점 커지는데 얼굴은 항상 입이 씩 웃고 있는 그 찢어지는 입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모습은 바뀌지만 어쨌든 입은 똑같고 하니까 정혁이가 본능적으로 그 귀신이 계속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기는 했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에 학원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집에 가려고 골목길을 쓱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지도 않더래요. 가로등도 많이 없던 동네였기도 하고. 근데 저 반대편에서 자기 또래로 보이는 그런 덩치의 친구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이대 비슷한 친구가 그냥 나처럼 학원 끝나고 가는 앤가 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다는데 그러다가 거리가 가까워져가지고 서로 얼굴이 확인되는 거리까지 온 거죠. 근데 저에게는 어차피 앞도 안 보이고 하니까 바닥만 보고 걷고 있다가 뭔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모습을 봤더니 그전까지 입만 보였던 그 귀신인 걸로 자기는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근데 똑같이 남자 초등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눈이랑 코까지 다 보이는데 그 눈의 흰자 부분 있잖아요, 저희. 거기가 흰색이 아니라 새빨갛게 되어 있는 눈으로 검은색이랑 빨간색밖에 없는 그 눈으로 입이 귀에 걸릴 듯 씩 웃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말을 걸기 시작을 한 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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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래요.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걸어오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머리도 땅으로 쳐박고 눈까지 꽉 감고 뒤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뛰어서 도망을 갔대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아저씨랑 부딪혀가지고 그때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가 일어나는데 부딪히신 분을 보니까 한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였대요. 근데 아저씨께서 일어나시면서 나도 너를 못 봤다 미안하다 괜찮아? 이러면서 애를 일으켜 주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엄청 무서운 눈빛을 하시면서 저에게 뒤를 막 째려보시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분이 너는 대체 어딜 감히 사람의 몸을 탐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호통을 치시더래요 뒤쪽에다가. 그러고서 한참을 그렇게 역정을 내시다가 이제 괜찮아 너 이제 집에 가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정혁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그러면서 정혁이는 집 앞까지 가가지고 아저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를 딱 꺼내가지고 정혁이 손에다가 꽉 쥐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은 이야기해도 알 수 없을 거지만 일단 이걸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고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펴보시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정혁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무서웠으니까 어머니한테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주신 것을 어머니께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전화번호가 쓰여있는 종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맨날 귀신 본다, 뭘 봤다, 이 얘기를 하도 했으니까 어머님도 신경이 많이 쓰이셨었대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음날 바로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박수무당이셨대요. 근데 그 전날에 그분이 모시는 신령님께서 어느 동네를 너가 가봐야겠다. 그러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확히 들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쪽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걷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정혁이랑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던 그 악귀까지 보고 연락처까지 남겨놓고 그렇게 오신 거였고요. 다행히 정혁이네 부모님이 무속적인 것에 크게 거부감은 없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아들이 자꾸 귀신 본다 그러고 계속 무섭다 그런 와중에 걱정이 되는 와중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알아서 아들을 돕겠다고 찾아오기도 했고 하니까 일절 본전이다 싶으셔가지고 무당 아저씨한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아저씨를 강 선생님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강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사실 모르겠고 뭐 부모님이나 그 위쪽에서 저주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거의 태어난 직후부터 저 악귀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것 때문에 악귀 외에도 온갖 잡귀나 귀신들이 얘는 많이 보였을 거다. 그리고 이 악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10살이니까 10년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10년을 따라다니고 공을 그만큼 많이 들인 상태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정혁이를 위해서 신령님이 지켜달라고도 하셨고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보겠다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비용도 받지 않으시고 소소하게 굿 비슷하게 조그맣게 제도 지내주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적도 이제 받아오고 했는데 정혁이 말로는 조금 가지고 있다 보면 부적이 새까매진대요. 그렇게 되면 악기가 보이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강 선생님을 찾아가서 새 부적으로 받아오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적 덕분에 아예 안 보이지는 않은데 보이는 빈도가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조금은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게 됐다는데 이렇게 지내던 때에 저번에 저랑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20대 중반쯤 됐을 때요. 지난번에 스키장 이야기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거든요. 강 선생님이 갑자기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실 정도로 너무 위독해지셨다고 해가지고 정혁이가 강 선생님을 오래 뵙다 보니까 삼촌처럼 모시던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후에도 주기적으로 부산에 가서 만나 뵙고 오고 그러던 사이였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정혁이가 강 선생님을 뵈러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강 선생님을 만났더니 오늘 돌아가셔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악화되신 상태였다고 해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진짜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악귀가 너한테 씌인 지가 20년이 넘었고 내가 그거를 막아준 것도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이걸 내가 떼어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너가 유일하게 이걸 막아낼 방법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신령님을 너가 모시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혁이 그걸 듣고 너무 벙찐 거죠. 얘가 저랑 엮였던 이 얘기들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영가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는 있고 천도는 아니어도 달래거나 하는 능력 정도는 있었지만 본인이 이걸 무당이 돼서 업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애거든요. 본인만의 꿈이 있었고 대학교도 가고 있었고 자기의 꿈이 있던 아이인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걸 듣고 정혁이가 선생님 일단은 제 걱정보다 선생님 건강을 더 쓰셔야 된다. 제가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무당이 될 생각은 아직 없다 라고 하고 거절을 했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 후에 강 선생님이 결국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강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악귀가 매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정혁이 말로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봤다고 하는데 20대 중반의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본인처럼. 피부는 새하얗게 질려있고 눈은 예전처럼 흰자는 새빨갛고 입은 항상 귀까지 찢어서 히히히히 하고 웃으면서 쫓아오더래요. 오, 예.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바로 코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히히히히 이러고 웃고 있고 번화가 한복판에서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귀에다 대고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신병 같은 것까지 오게 됐대요. 저희도 같이 놀다 보면은 얘 상태를 알잖아요. 항상 몸살이 온 것처럼 맨날 힘들어했고 가끔 어디가 쑤시는 것 같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심근경색처럼 이렇게 협심증 같은 게 딱 오면은 갑자기 사람이 가슴을 짚고 막 으악 하면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런 증상이 몇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대학병원을 두세 곳을 다니고 막 진료를 다 해봐도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정상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악기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까지도 옆에서 자꾸 말을 하고 뭐 도와달라, 해달라, 내 얘기 들어달라 이러니까 얘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근데도 이 멍청하게 친구 애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얘가 좀 뭐가 안 좋아서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예민해졌구나 라고만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렇게 애가 시달리다가 애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상태로 저에게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하셨대요. 그러면서 너는 강 선생이 너에게 했던 말처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다. 너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받아들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혁이가 꿈에서 깨고 나서 이분이 강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신령님이구나라고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도 본인만 힘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악귀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면 되지. 무당까지는 그래도 되긴 싫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대요. 그렇게 악귀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한 1,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때마다 계속 크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참고 계속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귀에다 대고 너 이제 재미가 없어. 내가 이제 재밌게 해줄게. 이러고 사라지더래요. 뭔가 오싹한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그래도 뭐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정혁이네 가족들이 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가 가볍게 발목을 삐시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계단을 가신 것도 아니고 무슨 단차가 있는 것도 아니신데 평지에서 그냥 이렇게 발목이 크게 삐끗하면서 반깁스를 하고 돌아다니시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지 하고 넘겼다고 하던데 그 바로 다음날 정혁이네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 여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여동생이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왼쪽 허벅지에도 큰 흉터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입원을 하고 어머니는 깁스를 하고 그 와중에 정혁이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또 차를 폐차하는 수준으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돼요. 아버지도 거의 돌아가실 뻔할 정도로 크게 다치셔가지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진짜 멘탈이 나가려고 해요, 정혁이가. 그 와중에 꿈에서 다시 그 신령님이 나오시더래요. 꿈에서 너가 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모두가 살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정말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라지셨대요. 결국에 정혁이가 하루 동안 정말 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모시고 내가 무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찐내림을 도와주신 분이 강 선생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죠. 또 다른 박승무당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다시 친아버지로 모셔서 신내림을 받아오게 돼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악귀가 그날부터 다가오지를 못하고 점점 애가 다가오는 거리가 멀어지더래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애는 빨간 눈이 진짜 시뻘겋게 달아오듯이 막 부은에 이기지 못한 표정으로 이를 팍팍 갈아대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됐대요. 그리고 정혁이네 가족들도 그 후로는 어떤 사고도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정혁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괴롭히거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이야 진짜 그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그렇죠. 정말 고생을 이렇게 해놓고 예. 저희한테는 신을 받은 후에 캐물고 캐물어서 겨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얘기를 안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혁이가 얘기하기로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까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해요, 생각.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이때쯤에 저희랑 노는 타이밍이 저희가 모이자고 해도 좀 안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정혁이가.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안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번부터 느낀 거지만 이야기를 하심에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효과음 내주시잖아요. 네네. 갑자기 이게 잔잔하다가 훅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실상 귀신 소리나 어떤 행동을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는 시들물을 들으시는 우리 또 귀족님들을 좀 더 무섭게 해주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다 보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영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영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분명히 또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일단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이야. 방송국 그래요. 귀신 많지. 네, 그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살짝의 뭐 직업괴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영이에요. 일단은 짤막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복사기나 컴퓨터 수리 쪽 업계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근밖에 없어요, 저희 일이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외근을 다니면서 솔직히 노래만 듣기엔 좀 심심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는 뭐 그런 다른 라디오들을 듣다가 저런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포 쪽이 있지 않나 하다 보니까 돌비님이 찾게 되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지금도 계속 외근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돌비님 영상 돌려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가져오게 됐어요. 요게 제가 20에서 21살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대학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나도 좋다 그럼 한번 모시고 와봐라 했는데 온 게 A라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저랑 취미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너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인 야구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게 되고 좋아하는 팀도 같고 게임도 똑같은 걸 해가지고 평일에도 만나가지고 그냥 PC방을 다니고 그런 사이였어요.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저는 군대를 갈 때가 되니까 휴학을 하게 돼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이 형이 사는 지역이 멀었어요, 저랑. 저는 서울 동쪽의 경기도에 살고 이 형은 서울 서쪽에 있는 인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대학교 서울에서 수업이 끝나면 서울에서 만나서 놀던 사이인데 네. 평일에는 그렇게 놀던 그게 좀 사라지고 주말에 야구나 같이 하고 그러던 때인데 이 형이 방송국에서 PD로 일을 하던 형이에요. 제가 휴학을 하고 놀기만 하니까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용돈벌이를 좀 해야겠다 해서 군대를 갈 거니까 장기 알바는 힘들고 단기 알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형하고 놀다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 그럼 방송국 알바를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알바예요? 하니까 별건 아니고 알바다 보니까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카메라 감독님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들어드리던가 삼각대를 들어드리던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 심부름 같은 걸 하는 거다. 그래서 알겠다, 형이랑 같이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형 친구분이 구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 친구가 프리랜서 카메라맨인데 이 형이 지금 본인 알바를 한 명 찾고 있더라. 그래서 너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너를 추천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당시에 최저시급이 한 4,200원밖에 안 하던 때인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완전 땡큐라고. 형 당장 한다고. 어떤 일인지는 크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조라니까 알았다 오케이 그럼 바로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이틀 후에 A형의 친구인 주인공인 똘비라는 형이 오게 돼요. 근데 이 형이 좀 특이한 거는 남자인데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예요. 일할 땐 포니테일로 묶고 다니고 그런 형이었는데 A형의 친구다 보니까 저랑도 취향이 많이 비슷해가지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돼서 이 형은 메인 감독님은 아니고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감독님도 포함해서 똘비 형이랑 해서 카메라를 찍는 분이 3분 계세요. 이 3분들의 장비 들어주고 차에 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 친해진 후에 첫 일을 나가자라고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처음 나간 현장이 2박 3일짜리였어요. 지방에서 아침부터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새벽 2시에 서울에 모였어요. 그래서 스타렉스에다가 장비를 싣고 해남을 가는 루트인데 저는 당시에 면허 갓단 초보 운전에다가 정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수석에 저를 앉히고 똘비 형이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새벽 2시다 보니까 다들 못 자고 출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똘비 형 빼고 다 자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그나마 조수석이라고 형 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말을 걸다가 저도 새벽이다 보니까 이게 잠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잠이 든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막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이 형을 보니까 뭔가를 피하는 것처럼 운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형 뭐예요?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이 형이 살짝 좀 식은땀 흘리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영아 미안한데 다음 졸음쉼터에서 운전 교대에서 너가 좀 해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형이 잠을 못 자서 졸았나 보다 하고 고속도로니까 초보 운전이면 오히려 좀 편하잖아요. 직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해드리겠다. 형 못 주무셔서 그런가 봐요. 이러고 운전을 교대를 해서 출발을 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없고 이 형도 잠에 들고 무사히 일단 해남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방송이 골프 방송이었는데 거기 있는 한 골프장에서 오전 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그 시내에 있는 어떤 시장으로 가서 촬영을 하는 루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내고 처음 시작해봤고 뭐도 모르니까 정신도 없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막 촬영을 하고 시장을 원래 오후에 가기로 했었는데 촬영이 좀 밀려가지고 저녁에서 밤 정도에 가게 됐어요. 한 7시,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가고 있는데 그 큰 방송국 큰 카메라 뭔지 아시잖아요. 그 어깨에 메고 하는 거. 요게 3명이 있고 캠코더처럼 손에 핸드캠으로 요새는 거의 고프로 같은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엔 캠코더로 찍었으니까. 그래서 핸드캠으로 찍어서 방송 같은 거보다는 막 근접 촬영 이렇게 하고 막 얼굴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캠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똘비 형이 갑자기 캠코더를 절 주면서 너가 한번 찍어볼래? 너 거는 어차피 별로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러고 제가 그걸 잡고 왼손에는 삼각대들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찍고 가다가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은 A 코스 한쪽은 B 코스로 찍고 C에서 만나자라고 된 거예요. 똘비 형은 A로 가고 저는 B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찍다가 C에 도착을 해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A에 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 B 갔다 왔잖아요. 이랬더니 내 뒤쪽에서 자꾸 너가 따라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지금 이 감독님이랑 B에서 돌고 왔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자꾸 아닌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패션을 좀 기억하시면 그 당시엔 스키니가 유행이었잖아요. 스키니가 유행이었고 하이탑이 유행을 할 때예요. 빅뱅이네. 예. 그렇죠. 그 빅뱅 패션이 유행할 때예요. 투애니언하고. 근데 다들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 입으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21살이었으니 그런 패션을 혼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스키니 청바지에 하이탑을 신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스키니 입은 사람 여기 너밖에 더 있냐? 계속 스키니 입은 사람이 내 뒤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B에 있었어. 이랬더니 모르겠는데 뭐지?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해남에서 거기가 좀 예산이 적어가지고 숙박을 그쪽에서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새벽에 다른 지역의 골프장에 넘어가서 거기서 자는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경상도 남해로 가게 돼요. 해남에서. 요걸 출발하는 것도 다시 새벽이 된 거예요. 역시 다시 똘비 형이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아요. 또 흔들흔들하고 막 뭘 피하는 듯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이거 위험해요. 또 바꿔요. 이래서 다시 바꾸고서 또 가게 돼요. 그러고서 다시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해에서 도착을 하고 새벽 1-2시가 됐는데 감독님들하고 형들은 술판이 멀어졌어요. 근데 제가 알러지 쪽이 있어서 술을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뭐 어디 사오러 가고 한 이런 심부름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꿀비 형이 갑자기 나 담배를 사러 갔다 와야겠다고 그러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점을 갔다 오겠대요. 그 형이 나갔어요. 저는 감독님이랑 감독님 술 마시는 거 보조해드리고 비 맞춰드리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숙소 안에서도 좀 흡연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숙소 안에서 그 감독님들하고 흡연을 하고 술 마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 형이 들어오자마자 엄청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형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랬더니 야 너랑 감독님이랑 방금 밑에 있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발자국도 안 나갔다고 형 가고부터 우리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랬더니 아닌데 방금 밑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 잿더리가 있으니까 형 우리가 나갈 일이 뭐가 있냐고 여기 담배 지금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고 술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린 나갈 일이 없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또 아닌데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남해에서 촬영을 다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게 돼요. 이날도 새벽에 계속 막 피하는 듯이 흔들흔들하고 또 운전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운전을 교대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형이 같이 퇴근을 했죠. 그런데 이 형이 나랑 사우나 좀 갈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뭐 딱히 일은 없으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 둘이 사우나를 갔는데 이 형이 거기서 하는 말이 너는 귀신을 믿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그 무당 친구가 있었잖아요. 믿는 건 아니지만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는 상태라 제가 막 그렇게 맹신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친구가 신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진짜 모습은 평범했대요. 그냥 원피스를 입고 단화를 신는 그런 긴 머리의 여자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야 하고 딱 피해서 본능적으로 뒤를 보려고 사이드미러를 보게 되잖아요. 뭐야 하고 사이드미러를 보면 없대요. 와 뭐지 하고 앞을 보면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하고 뭐야 하고인데 또 앞에 나타나고 피하면 또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한 5번, 6번을. 이게 처음에 해남을 갈 때 이렇게 자꾸 나와서 저한테 교대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괜찮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 형이 시장에서 저를 봤다고 한 게 아무리 봐도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뒤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형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뒤에서 제가 모자는 안 쓰고 있었거든요. 캡 모자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뒤에서 캠코더를 이렇게 들고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자도 안 썼고 다른 루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뭐지 했다는 거예요. 이 형. 내가 본 게 얘가 맞는데 왜 얘는 모자를 안 썼지? 해서 거기서도 의문을 가지다가 다시 남해로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랑 다르게 제 모습을 한 애가 앞에 계속 나타나더래요. 차 앞에. 그래서 피하고 뭐야 하고 조수석을 봤는데 제가 자고 있고 다시 앞을 봤는데 또 있고 뭐야 하고 피해서 봤는데 조수석에 제가 또 있고 이거를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를 깨우고 저랑 교대를 하고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나니까 안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형이 뭐지 하면서도 안심을 하고 자게 되고 남해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메인 감독님이 차 앞에 자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하고 뒤쪽에 2열 3열을 보면 감독님 주무시고 계시고 이거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 형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긴 봤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게 남은 적은 처음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의문을 가진 채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섬뜩했겠다, 진짜, 그분은. 그렇죠. 저랑 감독님은 다 다른 데 있는데, 그 형은 계속 봤다는 거죠. 야, 그리고 모르는 여자도 보고. 그러니까 형님의 모습을 그냥 본따서 나타나서 놀래키고 어떤 사고를 나게 하려고 뭐 이런 경우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와, 무섭네. 이 형과의 일화가 오늘 몇 개 있어서, 야, 다 들고 와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저희가 요 골프 방송을 끝내고 두 번째로 이 형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방송국을 가리진 않아요. 아까 골프 방송도 말 그대로 골프 방송국에 의뢰를 받아서 간 거고 두 번째는 큰 방송국인데 저희가 아는 긴 연속극이나 막 몇 부작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어느 날 특집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루 방송되는 거 아실 거예요. 1시간짜리. 어쩌다가 하루 딱 방송하는 1시간짜리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1시간 분량을 촬영하는 일정이 잡힌 거예요. 이것도 이 형은 중간급, 저는 완전 막내 알바로 가겠고 메인 감독님은 다르고 일주일이다 보니까 출퇴근이었어요. 이건 서울이랑 뭐 일산 이런 데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의뢰를 받고 저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형이 귀신 본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형이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또 어떻게 다치지 않게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거의 낮 촬영만 하고 저녁에는 퇴근을 했거든요. 세 번째 날부터 저녁 씬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녁에 씬을 찍는데 학교가 배경이고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찍는 지미집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형이 지미집 카메라를 잡게 됐어요. 그날 저녁 한 8, 9시쯤 저녁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자꾸 감독님이 컷 이러는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있는데 야 누가 자꾸 마이크에 대고 뭐 치냐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야 어느 마이크인지 좀 찾아봐. 자꾸 누가 툭툭 치는 소리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고 있는데 지미지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가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위를 못 봐요. 느낀 거예요. 저는 이 형 못 봤다. 그 지미지 카메라 크레인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위쪽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마이크를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크레인 움직이듯이 시소 움직이듯이 위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거기에 자꾸 툭툭 소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근데 이 형은 그 카메라 위쪽을 보지도 못하고 카메라에 연결된 모니터로만 보고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가지고 형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형 뭐 있어요? 이랬더니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형이 진짜 겁먹은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일단은 너무 소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감독님이 중지를 시키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카메라 딱 내려놓자마자 뒤쪽으로 막 혼자 걸어가더니 담배를 막 말도 안 하고 줄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 또 왜 그래요 무섭게 이랬더니 야 저기에 그 지미집 위에 어떤 애기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막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고. 그거 무서워서 위를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근데 우리 조명도 있고 이렇게 환하고 완전 대낮같이 밝게 해놨는데 있다고요? 이랬더니 야 있어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형상이 너무 진해서 사람처럼 보였대요. 처음엔 귀신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애가 언제 올라갔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은. 그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애가 막 마이크를 막 치면서 재밌다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중지를 하고 막 줄담배를 피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형이 그 자리에서 굳은 거예요. 야 안 갔어 아직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 시작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 형이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촬영을 하기 전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인데 감독님이 야 누가 자꾸 쳐 이러는 거예요. 또 계속 친대요. 그런데 그 중에 배우분 중에 조연이신데 그 당시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귀신을 좀 보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감독님한테 가서 이거 똘비 감독 잡겠다고 똘비 감독 눈앞에 저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치는 거라고 이거를 지금 계속 하자고 하면 똘비 감독 기절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을 접었어요. 그날 못하고 학교 앞을 찍는 거라 학교로 섭외를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못 찍게 돼서 다른 곳을 섭외해서 다음날 다른 곳에서 다시 찍었어요. 결국에. 결과는 다 모르는 건데 이야 무섭다. 이런 적도 한 번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 그분이랑. 네, 이 형이랑 일하면서 좀 많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짧지만 뭔가 옴니버스 형태로 많네요. 맞아요. 이 형하고 몇 번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있어요? 이 형하고 겪은 게 한 2개 더 있습니다. 가죠. 세 번째는 음악방송이에요. 아시는 뭐 K사, M사, S사, 케이블 거 해서 한 5-6개를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저희는 그때.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K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악방송을 하면 아시겠지만은 어둡고 무대만 밝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관객석들 쪽에서 찍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똘비 형이 거기 하나를 잡게 되고 제가 거기 보조로 해서 둘이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빡 찍고 있는데 좀 잘 안 알려진 아이돌이었어요. 그때 노래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런 아이돌이 나와서 막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카메라를 봤다가 현장을 봤다가 카메라를 봤다가 맨눈으로 봤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본 걸 알잖아요. 형 또 뭐 봤어요? 이랬더니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한 2-3번 더 보더니 야 얘네 멤버 5명이냐? 6명이냐? 이러는 거예요. 5명이잖아요 형. 이랬더니 근데 카메라엔 6명이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카메라를 봤는데 5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형. 이랬더니 여기 6명이잖아. 카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는데 허공이. 형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랬더니 그니까 근데 카메라엔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형 맨눈으로 봐봐요. 없죠. 이랬더니 없어. 근데 왜 카메라에 있다고요? 이러니까 근데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한 명이 더 있대요. 그리고 이 형이 그러고서 다음 아이돌이 나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몇 명이냐? 6명이죠. 여기 왜 또 7명이야? 이런 식으로 그룹이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한 명이 더 있대요. 전 계속 한 명이 더 있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옷이 똑같대요. 한 명이래요. 똑같은 애가 계속 한 명 추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상하다 이 형이 또 뭘 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이 다 끝나고 대기실 쪽에 들어가서 장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기획사 사장님이 지나가시고 방송국 국장님 같은 좀 높은 분이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을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저희 둘이서 그거 듣고 굳었어요. 어디 연습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 여기 나오고 싶어 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물어서 그런 연습생이 있다면서요? 라고 제가 기획사 직원분한테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데뷔를 하고도 남을 친구였는데 좀 안 됐는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예. 그냥 되게 예쁘장하시고 되게 그런 분이에요. 딱 봐도 아이돌이다 싶은 분인데 옆에서 형이 굳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고 그 복장 그대로래요. 그 아이돌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춤을 다 따라추고 있었다고 옆에서. 이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래서 이 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도 그러니까요. 귀신한테도. 섬뜩하네.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무서운 것도 무섭지만. 그냥 어쨌든 이 생을 마감했고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면 가장 좋은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또 그런 영혼들은 어디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본인의 한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되게 안쓰러운 마음만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너무 그리고 진짜 그쪽 세계가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오늘의 마지막은 네. 영화입니다. 영화 쪽. 영화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메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한 건 아니고요. 영화는 하도 좀 오래 찍잖아요. 막 1, 2년씩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딸리거나 한 경우에 이렇게 외주처럼 해가지고 프리랜서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영화에 3번 정도 촬영을 갔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똘비 형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였는데 한 번은 건물 계단 있잖아요. 건물 계단에서 찍는 씬이었는데 건물을 어떤 진짜 높은 빌딩 하나를 시간대를 저녁에 통째로 빌렸어요. 영화 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걸 통째로 빌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배우분들 중에 또 좀 귀신을 보기로 유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분이셨는데 그 씬이 계단이 무너지고 좀 요런 씬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살짝 현실 공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찍는 씬인데 요 씬을 찍을 때마다 계속 그 남자분이 누가 자꾸 보인대요. 저희가 위에서 찍는 팀이 있고 밑에서 찍는 팀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씬, 밑에서 올려다보는 씬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단은 보통. 근데 밑에서 찍는 팀은 둘밖에 없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밑에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왜 한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는 카메라 촬영이고 발소리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들 숨죽이고 가만히 앉아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발소리가 나고 누가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 있었거든요. 저랑 똘비 형을 가리키면서 거기 2분 계시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2명 있는데요? 이랬더니 그 뒤쪽에서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빌린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촬영팀은 다 위에 있고 저희 둘만 밑에 있던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다가 저희가 그래서 메인 감독님한테 혹시 소리 들어가는 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소리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럼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이 똘비 형까지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배우분이 잠깐 정지 좀 해달라고 컷 좀 해달라. 계속 소리 들리지 않냐? 혹시 안 들리세요? 이러는데 똘비 형이 들려요. 밑에서 자꾸 1-2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형 대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난 들은 게 없는데 이러는데 배우분이랑 둘이 똑같이 말을 하니까 2명 정도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들도 못 듣고 다른 배우분들도 못 듣는데 그 2명만 자꾸 들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촬영을 끝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계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촬영을 하고 나오긴 했거든요. 이 촬영분이 다 새까맣게 날아갔어요. 요 촬영분이 까맣게 되고 소리만 나요. 그것도 공포다. 그것도. 소리만 나는데 예. 배우들 말소리가 아니라 발소리만 들어갔어요. 막 탁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계단 밟는 울리는 소리만 들어갔어요. 저희는 말소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발소리만 들어가고 까맣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진짜 건물이었는데 결국 그걸 못 찍고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세트장에서 찍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확실히 촬영 현장에서. 네, 요것도 있었고 남양주 세트장이 있어요.
그거 유명하지요. 예. 유명하잖아요. 방송하는 저는 또 사람들이나 집근처예요. 연예인분들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다 네, 알고 계세요. 있더라고. 예. 저는 또 여기가 집 근처거든요. 정말 유명하게 다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아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 영화 촬영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예요. 여기도 한번 촬영을 가게 됐는데 여기는 그 사무실 씬이에요. 사무실 씬인데 사무실 적당한 걸 빌릴 데가 없어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찍기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놓고 주연 배우 한 2분 계시고 조연 배우 한 5명 정도? 그렇게 제 기억에 7명이서 이게 촬영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조연 배우 중에 한 분이 또 귀신을 보세요.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 전등 하나가 깜빡깜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또 막 컷 하시죠. 조명팀을 막 갈구기 시작을 하세요. 또 세팅을 어떻게 했길래 저게 깜빡깜빡거리냐. 지금 우리 시간 없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조명팀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호러예요. 깜빡거린 조명에 전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한 개만. 그분이 올라가실 때는 꺼진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 꺼져가지고 조명팀이 올라가서 보신 건데 여기 전기 연결 안 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접지를 하다만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선이 글로 하나가 안 갔대요. 시공을 잘못했대요, 자기네가. 그런데 왜 깜빡거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귀신 보신다는 조연 배우분이 저랑 똘비 형한테만 슬금슬금 오셔가지고 똘비 형이 귀신 본다는 걸 그분이 아세요. 똘비 형이랑 저랑 이렇게 어깨동무를 쓱 하시더니 똘비 너는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똘비 형이 겁먹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2분이서만 왜 그러시냐, 저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저 위에 손인지 팔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막 뒤틀린 형체가 하나 있대요. 근데 걔가 배선 하나를 잡고 그 조명에다가 뗐다 붙였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전기가 들었다 나갔다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팀이 그걸 다시 연결을 했는데 5분도 안 지나서 그게 조명이 팡 하고 전구가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똘비 형이 그냥 뒤돌아서 뛰어나갔어요. 이 형은 무섭다고. 그 조연 배우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뒤틀린 형체가 똑같이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연결을 해놨으니까 깜빡거리진 않잖아요.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퍽 내리쳐가지고 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명 때문에 계속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접고 다른 세트장으로 가서 찍었어요. 네, 이게 그냥 뭐 단순 전기 문제, 뭐 기계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인 걸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겪어보면 야 진짜 미스테리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세고 귀신 많은 데에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님 네. 오랜만에 이 방송국 쪽 괴담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 네. 영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이야기로 너무나 행복했고 저희는 공포를 들으면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너무나 행복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믿고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이야기 들고 오셨네요. 이게 사실상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그 촬영 현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의 직업괴담 같은 경우가 저희 채널에 없는 건 아니지만 몇몇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와주셨고 영님은 저번 사연 저저번 사연부터도 너무나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업로드 되면 꼭 이야기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